선생님 병원에서 이제 암을 이겨내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암을 극복하신 분들의 공통점 어떤 태도나 혹은 뭐 먹은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정말 어려운 그리고 그 긴 터널을 통과해 온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췌장암 환자인데 7년, 2001년부터 난소암이었어요. 그래서 3번 재발하고 뭐 지금은 정상생활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 기나긴 터널이었지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통과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힘들었겠지만 오히려 막 열심히 노력 안 하는 분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걱정을 별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걱정해서 내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력만 하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뭘 하려고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맡겨요. 수술 항암 방사는 대학교 교수님한테 뭐 식이요법이나 완화 치료는 뭐 이런 뭐 나 같은 이런 의사 선생님한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뭘 어떻게 보려고 공부를 해서 막 엑셀 파일로 정리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바빠서 진작 치료에 대한 노력을 못 해. 그리고 막 서칭을 해보는 거야. 했더니 이거 해서 결과 안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또 이거 안 해. 또 이거 안 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 원래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결과 안 좋은 사람만 떠들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하고 복막염 걸려서 한 달 만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맹장염 절대 수술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맹장염 수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복막염 걸리지. 근데 맹장염 수술한 사람 뭐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복막염 걸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걱정만 하지 말고 그리고 노력을 하시라.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 간의 신뢰. 그 신뢰는 정말 어떠한 약보다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그 완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뭐 너무나 많은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는데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거순요법을 이제 2008년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거순요법은 한 2008년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완전 오리지널 외국식 거순요법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그거를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제암거순의학회라고 이거를 2015년 8월 달에 발족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거순요법에 대한 책들이 원어로도 있고 번역된 책도 한 4권 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다 포기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치료인데 이거를 21세기에 거순 박사가 1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거순 박사는 독일 사람이고 활동은 미국에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양 사람이잖아. 그래서 21세기에 우리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거순요법을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학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제일 처음 한 분이 뭐냐면은 2014년 4월 달에 오셨어. 이분이 이제 우리 학회에 와서 자기 간증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1년 전이니까 2013년에 담도암인데 운이 좋아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담도암 뭐 수술 확률이 진짜 20-30% 안 되거든요. 근데 담도암도 수술 확률이 얼마 안 되지만 또 수술한 분의 또 많은 부분이 1, 2년 안에 또 재반이나 전이하세요. 그래서 이분도 2013년에 수술하고 2014년 초에 폐로 전이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항암을 하자. 그래서 이분이 이 항암을 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공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원하시면 내가 해드리겠다. 담도암은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담도암은 췌장암만 해도 바로 그냥 수술 못하면 항암 합시다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담도암은 바로 항암 합시다 보다는 그냥 뭐 원하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항암 안 하기로 결심하고 뭐 나름대로 한의원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점점 체중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하니까 그 암 수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2014년 4월 우리 병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막 설명하면서 내 생각에는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 당신이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병원에 오시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순요법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주면서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 이거 정말 마음이 있으면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이분이 2014년 4월 30날부터 치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날부터 일지를 썼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막 일지 쓰면서 진짜 나도 책에
그것은 책에서만 보던 그 환자분들이 겪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뭐 거순의 분노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이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몸무게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혈액 검사하니까 암 수치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 학회가 2015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학회 생기기 1년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분하고 나하고 책에 있는 프로토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이요법을 하는데 도우미 아주머니를 두 분을 고용했어. 한 분만 고용하니까 한 분이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갖고 한 분 더 해가지고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학회가 창립되면서 이제 도움이 없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5, 6년간은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오셨어요. 뭐 그때까지도 뭐 여자분인데 그때 60좀 넘으셨는데 우리 학회에 와서 자기가 후배 환자들 위해서 간증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런 분도 있고 2019년에 갑자기 황달이 생겨서 대학병원 응급실 가니까 췌장암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황달 스탠드 박으시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혈관에 너무 붙어 있어서 수술을 못 한다. 보통 이제 췌장암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항암을 먼저 하고 이제 수술을 기대하는데 대부분 결국 수술 못 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병원 오신 거예요. 식이 없다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수술도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표준 항암 치료 12번인가 하시고 이제 지금 한 5년째 항암 안 하고 잘 지내시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걱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에는 3개월마다 대학병원 가다가 6개월마다 가다 이제 1년 가다 이제 5년 끝나서 이제 대학에서는 졸업시켜 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막 검사하기 전부터 막 긴장하고 검사 결과 갖고 와서 자기가 막 사전 찾아봐갖고 막 번역해 놓은 거 갖고 와서 나한테 설명해 달라 그러는데 이분은 내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원장님 저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저는 그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하고 원장님만 믿고 갑니다. 내가 그거 알아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시고 지금 벌써 7년째인가 6년째인가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오세요. 자기는 그냥 이게 생활이래요. 일주일에 3번 와서 치료하고 또 자기 애들은 하던 일 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은 결과가 좋고 결과 안 좋은 분 결과 안 좋은 분 뭐랄까 막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 한 분을 예를 들자면 자궁 내막암 초기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당연히 수술하자 그랬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병원 왔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당연성에 대해서 자기를 설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의사가 환자한테 설명하고 수술하지 설득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뭐 나름대로 뭘 했어요. 한의원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인가 2달 한 다음에 다른 그 옆에 있는 대학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검진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궁암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냐 그러니까 두 번째 병원에 가서 자기가 자궁암 진단받았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스크린 검사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암이 뭐 이만하면 모든 사람이 발견하겠지만 조금 있어서 그걸 조직검사로 뗐으면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 말을 안 듣게끔 유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병원 가서. 그래서 역시나 자기가 판단이 맞았다. 그래서 자기가 한 달인가 2달인가 열심히 뭘 하고 나서 갔더니 두 번째 대학병원에서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지내다가 이분이 자궁 근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술하면 될 걸. 뭐 하이프 나이프라고 막 수술 안 하고 초음파로 지지는 걸 또 하러 갔어요. 개인 병원에. 하다가 부작용이 없는 치료인데 드문데 이게 자궁이 천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공됐으니까 응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3번째 대학병원에 그 개인 병원에서 모시고 와서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자궁 내막암도 있어갖고 수술을 크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항암을 하자 그러는데 이분이 또 항암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왜 항암 안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항암하지 말라 그러더라. 자기 아는 사람들 다 항암하다 다 돌아가셨다 그러더라. 뭐 머리 빠지고 면역력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1년쯤 있다가 폐에 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처음에 수술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근데 인정 안 해요. 그때는 자기가 잘못된 생각 안 한대요. 그러면 두 번째 하고 왜 항암 안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 했는데 그것도 자기 후회 안 한대요. 그러면 지금 폐에 전이 갔는데 이제는 항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할 거래요. 그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병원 치료하고 자기는 뭐 열심히 뭐 이런 거 하겠대. 그래서 그 우리 병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장님은 내가 해달라는 거면 해달래.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오다가 또 이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 1년쯤인가 6개월쯤 있다 왔는데 이제 막 여러 군데 전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한두 달 이제 완화 치료 하시다가 그 다음엔 이제 연락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 게 사실 유방암 환자예요. 유방암 환자는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요. 내가 목은 잘라도 가슴은 못 자른다. 근데 기억에 남는 분이 벌써 한 십몇 년 전인데 그때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캐나다의 교포이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캐나다에서 반 생활하시고 서울에서 또 약국 가세요.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 내게 한 70된 된 여자분이었는데 유방암을 수술을 몇 년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영장 가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굉장히 예쁘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이거 수술 못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전이 가서 고생하시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특히 그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항암 방사선 안 하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검진해갖고 진짜 건강검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누나하고 남동생이 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3남매예요. 근데 그 누나는 50대 초반이고 뭐 남동생은 40대 한 초중반쯤 된 사람인데 봄에 그때가 한 여름 가을쯤 됐는데 봄에 둘째가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고 3개월 만에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자기 둘째 남동생이 간암에 걸린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식이요법도 공부하고 막 해서 자기 그 둘째 동생 살리려고.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진행을 해서 3개월 손도 못 쓰고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하고 셋째 동생이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자, 세상에 그랬더니 3남매가 다 간염 보균자였던 거예요. 왜 그거 알죠? 수직감염이라고. 그 모태감염. 엄마가 간염 환자여서 이 태어날 때 산도를 통해서 전부 다 감염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릴 때 전부 다 간염 예방 접종을 다 놓기 때문에 앞으로 간암은 없어질 텐데 옛날엔 그랬던 거죠. 근데 이거를 40이 넘도록 3남매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시골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경기도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 셋째가 찍었더니 그 CT상에 간에 뭔가 음영이 보이는데 이건 암 같지는 않다. 너무 작으니까 6개월에 다시 보자. 그런데 이제 그 누나하고 셋째가 그 교수님한테 막 사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형이 얼마 전에 간암으로 죽었고 검사해 보니까 우리 3남매가 전부 다 간염 보균자였는데 나는 지금 너무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검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MRI하고 펫을 찍어서 간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 굉장히 초기에 발견해서 작년 가을에 간 수술하고 지금 우리 병원 열심히 오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 검사를 시켜서 간염 보균자라고 계속 원래 간염 보균자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비극이 없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최근에 올리브 오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을 뭐 아침에 한 스푼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에 좋은 뭐 기름류 이런 게 또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식이요법에서 고체 형태를 지방이라 그러고 그 지방이 액체로 바뀌면 기름, 오일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식이요법에서도 그 지방과 오일을 먹으라고 권하는 식이요법은 없어요. 단 예외가 뭐냐? 예외가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 많죠. 동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은. 그런데 그 식물성 기름과 식물성 지방도 대부분 권하진 않아요. 그러나 권하는 게 있다면 아마씨유 그리고 들기름 그리고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은 그 식물의 씨앗에서 짠 오일을 권하는데 저는 이제 거슴요법을 공부해서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사람인데 나는 공부하면서 이 거슴박사 천재인가? 100년 전에 이 아마씨유가 좋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또 100년 전에 귀리 외국 거슴센터 가면
귀를 먹어요. 우리는 이제 귀리보다는 현미를 많이 먹는데 지금은 암 환자들이 또 귀리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거슴요법에서는 귀리하고 현미하고 그다음에 아마씨유를 먹게 해요. 기름 중에서는 아마씨유만 먹게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이제 아마씨유에 오메가3가 많잖아요. 근데 들기름은 독보적으로 오메가3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기름이 그 외국의 아마씨유보다 훨씬 퀄리티가 우수하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 아무리 좋은 들기름, 아마씨유,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것도 모든 오일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전부 산패돼 버려요. 그래서 왜 그런 기름으로 뭘 튀기거나 이런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들은 다 샐러드 유 정도로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얘를 음식에 넣으면 다 열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다 안 좋은 정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기름을 쓰든지 간에. 그런데 들기름이 사실은 이제 올리브유나 아마씨유보다 더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들기름, 참기름을 만들 때 볶아서 만들잖아요. 외국은 콜드 컴프레스예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을 시켜서 기름을 짜는데 우리는 참기름 들기름을 다 볶아가지고 기름을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파는 들기름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요즘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건강식품이나 식이요법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식품을 개발하고 식이요법을 만든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스스로 막 공부해서 우리 좀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이 이거를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좀 특이한 형태인데 냉압착된 들기름 있어요. 또 거기다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게 왜 들기름 이렇게 병이 있어 그러면 뚜껑 따면 산소 들어가잖아. 그럼 산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새 일회용으로 패키징 된 거 있어요. 좀 비싸지. 그래서 딱 따면 다 넣고 한 번만 먹으면 돼. 그렇게 음식에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전 이런 얘기해요. 구태여 오메가3 사서 먹지 말고 냉압착된 들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티스푼 하나씩만 먹으면 된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압착된 들기름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볶지 않은 생들깨 먹어라. 그죠? 그게 이제 까지 않은 통들깨는 좀 먹기가 힘드니까 깐 거하고 안 깐 거하고 반씩 섞어서 그냥 한 스푼씩 크게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냉압착된 들기름이 있으니까 냉압착 들기름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혹시 코코넛 오일도 좀 몸에 좋은 편인가? 코코넛 오일은 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암 환자한테 에너지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악약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암 환자들이 잘 못 먹어요. 그때 암 환자들한테 코코넛 오일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코넛 오일, MCT 오일이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지방 그러면은 포화 지방은 나쁘고 불포화 지방은 좋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MCT 오일은 포화 지방이에요. 그런데도 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뭐 돼지비계처럼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으로 허약한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